2024년 11월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리튬 개발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업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리튬 매장량 3위,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원을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답은 20년 전 한 마을의 작은 천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인공은 다리우스 은곤가, 탄자니아 출신의 보건부 고위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달랐어요. 2006년 그는 다르에스살람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말라리아와 폐렴의 지배 아래 있었죠. 아침이 밝으면 누군가의 장례식이 열렸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건물은 서 있었지만 의사는 없었어요.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약품은 바닥났으며 주사기조차 제대로 소독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해열제 하나를 구하지 못해 이웃과 나눠 쓰곤 했죠. 반쪽짜리 약으로 반쪽짜리 치료를 하는 곳, 그게 다리우스가 자란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절 탄자니아는 국제 원조의 사각지대였어요. 2000년대 초반 에이즈와 말라리아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세계는 외면했습니다. 원조 단체들은 하나둘 철수했죠. 정부 부패가 심하고 의료 인프라가 너무 낙후됐다는 이유였어요. 보고서에는 지원 불가능 지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로 수많은 생명이 포기됐죠. 다리우스의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 적십자가 떠났고 의사들도 하나둘 수도로 떠났어요. 남은 건 비어있는 병원과 쌓여가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도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하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그 트럭에는 파란 글씨가 선명했어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이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단어를 따라 읽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코리아가 어디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트럭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마을 사람들과 달랐지만 눈빛만은 똑같이 진지했어요. 의료진은 말없이 짐을 내렸죠. 접이식 침대, 의약품 상자, 태양광 패널, 그리고 하얀 천막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천막이 세워지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죠. 또 떠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천막 안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태양광 패널이 만들어낸 불빛이었죠. 그 순간 다리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라는 걸. 마을의 첫 환자는 10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말라리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한국인 의사 한 명이 재빨리 링거를 꽂았습니다. 통역을 통해 아이가 괜찮을 거라는 말이 전해졌어요. 약이 있다는 말에 아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천막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도요. 한국 의료진은 쉬지 않고 환자를 봤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나눠주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상처를 소독했죠. 다리우스는 매일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그들을 관찰했어요. 의사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죠. 통역 선생님은 환자들의 말을 천천히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 모습이 다리우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은이라는 이름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맡았죠.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 탈수로 위험한 아이들, 감염이 심각한 노인들이었어요. 정은은 한 명 한 명을 마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손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밤새 지켜봤죠. 다리우스는 그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통역이 없어도 그 눈빛만으로 위로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그녀의 손길에서 느꼈죠. 며칠 뒤 천막 옆에 벽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임시진료소를 연구시설로 바꾸기로 한 거였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일을 도왔죠.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얹어지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어요. 불과 2주 만에 작은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입구에는 간판이 걸렸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동 보건소 1호. 사람들은 그곳을 코리아 클리닉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희망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 밤 마을에 전등이 켜졌어요. 태양광 발전기가 만들어낸 불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밤하늘보다 밝은 불빛을 보며 환호했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전등 아래로 모여들었어요.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다리우스도 그 불빛을 올려다봤죠. 그 빛이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생명의 신호였고 희망의 증거였으며 누군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우스는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 불빛을 지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다리우스의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더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죠. 말라리아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공포에 질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같은 증상으로 마을 사람 7명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어머니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다리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신음만 흘릴 뿐이었죠. 다리우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12살 소년의 등에 실린 어머니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병으로 말라버린 몸이었죠. 다리우스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마을 길은 울퉁불퉁했고 햇볕은 뜨거웠습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코리아 클리닉까지는 2km, 평소엔 30분이면 가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다리우스는 중간에 3번이나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등 뒤에서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울면서 뛰었어요.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마침내 하얀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다리우스는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언덕을 올랐습니다. 클리닉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리우스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이 서 있었죠. 그녀는 다리우스의 상태를 단번에 파악했어요. 재빨리 어머니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몰려들었죠.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정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링거 바늘이 어머니의 팔에 꽂혔고 말라리아 신속 검사 키트가 펼쳐졌죠. 3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이었어요. 다리우스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지켜봤습니다. 정은은 약품 선반에서 하얀 상자를 꺼냈어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긴급의료 세트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항말라리아제가 나왔죠. 정은은 약을 정확히 계량해 링거에 연결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의 약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다리우스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응시했어요. 정은은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요.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어머니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39.8도였죠. 정은은 얼음 주머니를 겨드랑이와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통역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이 다리우스에게 다가왔죠. 말라리아가 맞지만 다행히 약이 있다고, 어머니는 괜찮을 거라고 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우스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2시간째 체온이 38.5도로 떨어졌습니다.
3시간째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죠. 희미하게나마 초점이 돌아왔어요. 정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역이 말했죠. 고비를 넘겼다고요. 다리우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살아있다는 온기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그 온기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은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2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링거를 교체하고 상태를 기록했어요. 그녀는 쉬지 않았죠. 다른 환자들도 봐야 했지만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어머니가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정은은 직접 물컵을 들고 어머니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요. 어머니가 물을 삼키는 걸 확인한 정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리우스를 알아봤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손을 뻗었죠. 다리우스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 생명의 기적, 그리고 희망이요. 다리우스의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클리닉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말라리아, 폐렴, 설사병,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죠. 한국 의료진은 모든 환자를 봤습니다.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때로는 밤 11시까지도 진료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노인들을 부축하고 엄마들을 위로했습니다. 클리닉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예방접종실이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가져온 백신들이 냉장고 가득 보관되어 있었죠. 홍역, 소아마비, 파상풍, B형 간염 백신이었어요. 의료진은 체계적으로 마을 아이들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명씩, 일주일에 200명씩이요. 아이들은 주사를 맞고 울었지만 엄마들은 웃었어요. 자녀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한국 의료진은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도 함께 진행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깨끗한 물을 끓여 마시는 법, 모기장 사용법, 상처 소독법도 알려줬습니다. 현지 언어로 만든 그림 포스터를 나눠주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요. 마을 여성들을 모아 위생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출산 전후 관리, 모유 수유 방법, 영양 관리까지 세세하게 가르쳤죠. 어느 날 클리닉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뭔가 큰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정수 필터였습니다. 마을 우물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였죠. 의료진은 필터 사용법을 시범 보였어요. 흙탕물 같던 우물물이 투명한 물로 변하는 걸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제 물을 끓이지 않아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설사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줄어들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3주째 되던 날 클리닉은 완전히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임신 확인을 하러 오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고 그냥 의료진과 인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모든 일을 환영했어요. 정은은 임산부들의 배를 초음파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엄마들은 눈물을 흘렸죠. 자기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처음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리우스는 매일 클리닉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의료진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다리우스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을 나르고 대기실을 청소하고 어린 환자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정은은 다리우스의 노력을 알아봤어요. 간단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죠. 체온계 소독하기, 붕대 개기, 약품 정리하기 같은 일들이었어요. 어느 날 정은은 다리우스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책 한 권을 건넸어요. 영어로 된 기초의학 그림책이었습니다. 인체 구조, 기본 응급처치,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다리우스는 영어를 조금밖에 몰랐지만 그림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은은 다리우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이 전해졌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다리우스는 그날 밤 램프 불빛 아래에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례 종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졌죠.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어머니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클리닉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죠. 마을 전체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달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클리닉 건물을 확장하고 의료진을 추가 파견하고 약품 공급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죠. 이제 한국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의료진은 계속 교대로 왔어요. 한 팀이 떠나면 다음 팀이 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결이었죠.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클리닉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청소를 돕고 환자들에게 차를 끓여주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우스에게 말했죠.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다고요. 다리우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3달째 클리닉 앞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든 거였어요.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감사를, 생명을 살려준 이들에게 감사를. 제막식 날 마을 전체가 모였어요. 정은을 비롯한 의료진이 앞에 섰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감사의 말을 전했죠. 통역이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리우스도 어머니도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그날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태극기는 희망처럼 펄럭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리우스는 20살이 되었어요. 그는 장학금을 받아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우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었죠. 다리우스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을 파고들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죠. 정은의 얼굴이었어요. 그녀처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대 3학년 때 다리우스는 공중보건학 수업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100명을 치료할 수 있지만 좋은 보건 정책은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다리우스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의사 대신 보건 행정가가 되기로요. 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졸업 후 다리우스는 보건부에 입사했습니다. 전염병 대응팀 막내 직원으로 시작했죠. 일은 고됐어요.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업고 뛰던 그날의 기억이 그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그는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현장을 아는 눈이 있었거든요. 2013년 다리우스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배정됐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하는 모자보건 프로젝트였어요. 임산부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 게 목표였죠. 프로젝트 회의 첫날 다리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은이 회의실에 있었거든요. 7년 만에 재회였어요. 정은은 다리우스를 알아봤습니다. 그 12살 소년이 이제 보건부 공무원이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죠.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했어요.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교육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현지 의료진을 훈련시켰습니다. 응급분만 처치법, 신생아 소생술, 감염 예방법을 가르쳤어요. 다리우스는 프로젝트 조정관으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죠. 그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과를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요. 다리우스는 그 모습에서 20년 전 천막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생명에 대한 존중,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그대로였죠. 프로젝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 만에 산모 사망률이 40% 감소했어요. 신생아 사망률도 35% 줄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살아난 생명들이 있었죠. 수천 명의 엄마와 아기들이었어요. 탄자니아 보건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만든 시스템이 나라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콜레라가 대유행한 거예요. 수도 다르에스살람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죠. 한 달 만에 환자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보건부는 비상 상황을 선포했어요. 다리우스는 긴급 대응팀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의 첫 결정은 명확했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팀이 48시간 내에 도착했어요. 역학조사관, 감염관리 전문가, 긴급의료팀이었죠. 그들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오염된 식수원을 찾아내고 격리시설을 구축하고 치료 프로토콜을 수립했어요. 한국에서 긴급의료물자도 도착했습니다. 수액 항생제, 방역 장비가 가득 실려왔죠. 다리우스는 한국 팀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환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추적하고 방역을 실시했어요. 지칠 법도 한데 한국 전문가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죠. 다리우스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2달 뒤 콜레라는 진정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성공한 덕분이었죠.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탄자니아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언론은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그 중심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어요. 그들이 남긴 건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깊은 인상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30대에 접어들며 보건부 고위직으로 올라섰습니다. 국제협력팀장이 됐죠. 세계 각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자리였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탄자니아를 지원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모든 프로그램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달랐다는 걸요. 다른 나라들도 물론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지원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국 기업의 진출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어떤 나라는 화려한 착공식만 하고 사라졌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럴듯했지만 현장은 달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20년 동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력을 넣지도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곳에 있었죠. 조용히, 꾸준히, 진심으로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한국이 남긴 클리닉들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차이였죠. 다리우스는 사무실 벽에 사진 한 장을 걸어뒀습니다. 20년 전 코리아 클리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12살 다리우스가 어머니와 함께 서 있고 옆에 정은이 미소 짓고 있었죠. 사진 속 소년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봤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2023년 탄자니아에서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리튬 광상이 확인된 거예요. 지질 조사 결과 매장량이 아프리카 3위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였으니까요. 전기차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자원이었어요. 탄자니아는 하루아침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 중국 광산 회사, 유럽 배터리 제조사, 일본 상사들이 앞다퉈 접촉해 왔습니다. 모두 개발권을 따내려고 혈안이었죠.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죠. 대통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리우스도 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국제협력 전문가로서 각국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이었죠. 수개월 동안 회의가 계속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번갈아가며 발표했습니다. 기술력, 자본력, 시장 접근성을 강조했죠. 숫자들은 현란했어요. 투자 규모, 예상 수익,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경쟁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모두 돈 이야기뿐이었거든요. 탄자니아의 발전, 국민의 삶,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원을 빨리 빼내서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만 보였죠. 어떤 나라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동맹을 요구했어요. 어떤 나라는 환경 기준을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다리우스의 마음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공식 제안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다리우스는 고민했습니다. 리튬 개발과 의료 지원은 분명 다른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진정성과 신뢰였죠. 다리우스는 결심했어요. 직접 움직이기로요.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보고서에는 20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탄자니아에서 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닉 건설, 의료진 교육,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까지요. 숫자로만 봐도 놀라웠어요. 20년간 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직접 치료했고 2,000명이 넘는 의료 인력을 양성했으며 200개가 넘는 보건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강조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썼죠. 위기 때마다 함께했고 성과를 과시하지 않았으며 탄자니아의 자립을 도왔다고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리튬은 50년 뒤엔 고갈될 자원이지만 신뢰는 영원히 남을 자산입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고 다리우스를 불렀어요.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통령은 물었죠. 한국이 정말 리튬 개발 역량이 있는지,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다리우스는 답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 기업들의 시공 능력은 검증됐으며 무엇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어요. 한국의 공식 제안을 요청하라고요. 다리우스는 즉시 한국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죠. 2달 뒤 한국 대표단이 탄자니아를 방문했어요. 광산 기업, 배터리 제조사,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왔더군요.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밸류체인을 탄자니아에 구축하겠다는 거였죠. 채굴, 정제, 가공까지 현지에서 하겠다고요. 기술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탄자니아 인력을 훈련시켜 자립할 수 있게 돕겠다고요. 환경보호 기준도 국제 최고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리튬 개발 수익의 일부를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의료진을 양성하고 전국적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였죠. 자원과 생명을 함께 생각하는 제안이었어요. 다리우스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2024년 말 최종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리우스는 위원회 앞에서 발표했어요. 각국 제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죠. 기술력, 재정 능력, 환경 기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달랐어요. 그는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뛰던 그날 천막에서 켜진 불빛, 살아난 생명들의 이야기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리우스는 계속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포기했을 때 한국만이 남았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라고요. 단순히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리우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 역사적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죠. 다리우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를 생각했고 정은을 떠올렸으며 천막의 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았죠. 2025년 1월 다르에스살람 대통령궁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역사적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탄자니아가 리튬 개발 파트너를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될 거라 확신했어요. 중국 매체는 이미 축하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유럽 언론도 일본 방송사도 모두 자국이 선택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오후 2시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탄자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죠.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탄자니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리튬 개발 전략 파트너를 공식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대통령에게 집중됐죠.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대한민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중국 대표단은 당혹스러워했으며 유럽 언론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한국? 예상 밖의 결정이었죠.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고려한 게 아니라고 지난 20년간 한국이 탄자니아에 보여준 신뢰와 헌신을 평가했다고 말했어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위기 때마다 함께했다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 있던 다리우스는 눈물을 참았어요.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탄자니아, 미국, 중국 제치고 한국 선택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놀라운 역전이라고 표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뢰 외교의 승리라고 분석했으며 로이터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목했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20년 보건 협력이 만든 기적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감정적 선택이라고 비판했죠. 어떤 나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어요. 하지만 탄자니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추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 나라를 선택했다고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냈어요. 탄자니아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며 책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다고 밝혔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채굴부터 정제, 가공까지 통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 10년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인력 양성, 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모두 포함한 계획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보건 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리튬 개발 수익의 5%를 탄자니아 보건 인프라 구축에 쓰기로 약속했어요. 10년 동안 1억 5천만 달러 규모였죠. 새 병원 20곳을 짓고 의료진 5천 명을 양성하고 전국적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원과 생명을 함께 생각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다리우스가 제안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발표 일주일 후 다리우스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죠. 흙길은 포장됐고 전기가 들어왔으며 학교도 새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클리닉이었어요. 20년 전 세워진 그 건물이 여전히 마을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장돼서 쉰병상 규모의 종합보건소가 됐지만 원래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다리우스는 클리닉 앞에 섰어요. 문 위에는 여전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었죠. 다리우스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깨끗했어요.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진료실에서는 젊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은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탄자니아에 상주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로 일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의 시간이 눈빛으로 교환됐습니다. 정은이 먼저 미소 지었고 다리우스도 웃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클리닉을 둘러봤어요. 정은이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클리닉을 거쳐간 환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2만 명이고 여기서 교육받은 의료진이 500명이라고 말했죠.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이었어요. 다리우스는 벅차올랐습니다. 한 개의 천막에서 시작된 불빛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밝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진료실 구석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막을 세우는 의료진, 첫 환자를 돌보는 모습, 건물이 완성되던 날의 기념 사진들이었죠. 그중 한 장에 눈길이 갔어요. 12살 다리우스가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정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리우스는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섰어요. 그때의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클리닉에 도착했어요. 이제 60이 넘은 어머니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20년 전 말라리아에서 살아난 그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다리우스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정은을 보더니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은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죠.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난 감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코리아 클리닉 앞마당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탄자니아 협력 20주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모닥불이 타올랐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처럼 맑고 밝은 별들이었죠. 다리우스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건 단순히 리튬 개발이 아니라고,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고 세계가 외면할 때 손을 내밀었으며 조건 없이 생명을 살렸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라고. 하지만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정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난다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사람들의 눈빛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고요.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그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를 보며 덧붙였어요. 12살 소년이 이제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고,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뒤 리튬 광산 지역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고 한국 기업 대표단이 왔으며 탄자니아 강요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의 주민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죠. 무대 중앙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탄자니아 국기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두 깃발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오늘은 탄자니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지만 이 시작은 어제의 신뢰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줬다고, 바로 생명이라고 강조했죠.
이제 우리는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 거라고 자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한국 기업 대표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라고 말했어요.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며 탄자니아의 자립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보건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착공식 막바지 대형 현수막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년의 생명, 다시 빛이 되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그 아래 20년 전 코리아 클리닉 사진과 지금의 모습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작은 천막에서 시작해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한 여정이었죠.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감동했어요. 20년의 시간이 한눈에 들어왔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광산 지역을 붉게 물들였어요. 다리우스는 어머니와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래로 공사 현장이 보였죠. 수백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었고 중장비가 움직였으며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리우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불빛 기억하냐고요. 다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그 불빛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불빛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천막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이제 나라 전체를 밝히고 있다고요. 다리우스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20년 전 자신이 어머니를 업고 뛰던 그 길을 이제는 어머니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어요. 공사 현장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백 개의 전등이 일제히 빛을 발했죠.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다리우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천막의 불빛도 이랬다는 걸요. 작지만 강렬했고 희미해 보였지만 생명을 밝혔으며 하나였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었죠. 다리우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20년 전처럼 맑은 밤하늘이었죠.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이 남긴 이 불빛을 자신의 세대가 지켜가겠다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겠다고요. 불빛은 단순히 전기가 아니라 희망이고 약속이며 생명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 멀리서 정은이 걸어왔어요. 그녀는 다리우스 옆에 섰습니다. 함께 불빛을 바라봤죠.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20년의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고 수많은 생명이 그 사이에 있었으며 미래가 저 불빛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언덕 위 깃발들이 흔들렸습니다. 태극기와 탄자니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붉은 태양이 지고 별이 떠오르고 불빛이 밤을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다리우스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을요.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준 건 단순히 의료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존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고 함께한다는 연대였으며 믿는다는 신뢰였죠. 그게 20년을 이어온 힘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유였습니다. 탄자니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신뢰 때문이었죠. 다리우스는 마지막으로 천막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큰 건물이 서 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작은 천막이 보였어요. 처음 불빛이 켜지던 순간, 어머니가 살아나던 순간, 희망이 태어나던 순간들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죠. 20년 전 한국은 천막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탄자니아는 나라 전체로 답했어요. 작은 불빛이 큰 빛이 되었고 한 사람의 생명이 수십만 명의 희망이 되었으며 천막 하나가 두 나라의 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다리우스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남긴 불빛을 우리가 지켜가겠다고요. 그 불빛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도록 하겠다고요.
생명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그게 우리의 약속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깃발들이 더욱 힘차게 흔들렸고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으며 불빛은 영원히 타오를 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